조선시대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희빈이에요.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상승과 가장 비참한 몰락을 경험한 인물이었죠.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 때문이었을까요? 왕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결국 죽음을 명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 최고의 권력 게임 속에서 한 여인이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비극적으로 사라졌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낱낱이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을 500년 긴 역사 드라마로 본다면 숙종시대는 가장 치열하게 권력 다툼이 벌어진 시기였어요. 전쟁은 없었지만 조정 안에서의 싸움은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 겨우 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백성들은 다시 밭을 갈고 왕실은 나라 재건에 힘썼지만 겉으로만 평화로웠을 뿐 사실 내부는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정치 파벌 싸움이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죠. 이 시기에는 두 거대한 세력이 나라를 완전히 반으로 갈라놓고 있었어요. 바로 서인과 남인이었습니다. 이 둘은 오늘날의 여당과 야당처럼 끊임없이 대립했는데 문제는 그 대립이 단순한 의견 충돌 수준이 아니라 생존을 건 싸움이었다는 점입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대편 사람들은 유배를 가거나 목숨을 잃기 일쑤였어요. 명분은 도덕과 학문이었지만 실상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이었습니다. 왕을 둘러싼 신하들이 편을 나눠 싸웠고 정권이 바뀌면 반대편은 파직되고 심하면 사형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조선 정치의 핵심은 왕 자체가 아니라 어느 당파가 왕 곁에 있느냐였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생존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왕 숙종이 등장합니다. 숙종은 14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의 시대는 겉으로 보면 태평성대였지만 실제로는 왕이 늘 정치 세력의 손아귀에 놀아나던 시기였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도 신하들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며 버티면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조선의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신하들의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제한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깊이 고민했어요. 왕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당파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는 단 한 사람의 충신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두 세력을 서로 경쟁시켜 왕권을 중심에 세우는 정치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 전략이 바로 황국 정치였어요. 예를 들면 오늘은 서인에게 권력을 주고 내일은 남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서인으로 돌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를 황국, 즉 정권을 바꾼다는 의미로 불렀어요. 그렇게 3번이나 정권이 완전히 뒤바뀐 걸 삼황국이라고 부릅니다. 숙종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신하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왕이 무시당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스스로 왕권을 지키려면 신하들을 서로 견제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이런 상황에서 신하들은 서로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왕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곧 권력을 의미했지만 이들이 왕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유일하게 왕에게 직접 말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들이 바로 궁궐의 여인들, 즉 후궁과 왕비였습니다. 조선의 후궁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딸이자 어떤 당파의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왕을 직접 설득하는 대신 왕의 곁에 있는 여인에게 부탁을 넣었습니다. 전하께 말씀 한마디만 전해주십시오. 우리 당의 임무를 좀 써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과정에서 궁궐의 여인들은 정치적 통로가 됩니다. 숙종이 누구의 편을 드느냐에 따라 정권이 바뀌었고 그 결과 궁궐 여인들이 정치 싸움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바로 이 혼란 속에서 한 여인이 등장해요. 장옥정. 훗날 모두가 장희빈이라 부르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인 세력이 전략적으로 밀어넣은 정치적 카드였어요. 만약 그녀가 숙종의 사랑을 얻으면 곧 남인이 권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장옥정의 등장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왕과 정치 세력, 그리고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재주를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세련되었고
말투와 행동에서도 강단이 느껴졌다고 해요. 당시 대부분의 여인들이 소극적으로 교육받던 것과 달리 장옥정은 자신을 단단히 가다듬으며 성장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은 서인 세력이 조정을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현왕 후 민씨의 집안이 서인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즉, 왕비와 집권 세력이 같은 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반대편인 남인 세력은 완전히 밀려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남인들이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왕을 직접 설득하기는 어렵지만 왕의 곁에 있는 사람을 바꾸면 된다는 전략이었죠. 즉, 정치적으로 서인 편인 인현왕후 대신 자신들 편에 가까운 여인을 왕 옆에 세워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회복하려 한 겁니다. 바로 그녀가 장옥정입니다. 장옥정의 집안은 원래 남인 계열 인물들과 혈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즉, 그녀는 태생부터 남인 쪽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인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장 씨가 왕의 눈에 들면 자연스럽게 우리 남인 세력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처음에 장옥정은 궁녀 출신 후궁 후보 정도로 궁에 들어왔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에 말투도 세련됐고 음악과 그림, 시에도 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숙종의 말에 반대하지 않고 조용히 맞장 구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렇다고 아천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주면서 그동안 전하께서 얼마나 고심하셨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감정적 위로를 주면서도 결정권을 인정해주는 태도였던 거죠. 그게 숙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서인 세력의 여인 인현왕후 민씨는 왕비이자 서인의 상징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 민유중은 서인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명문가 출신답게 언제나 품격을 지켰어요. 예의 바르고 신중했지만 늘 원칙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원칙에 충실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태도는 정치적으로는 안정감을 주지만 숙종에게는 차갑게 느껴졌던 겁니다. 반면 장옥정은 숙종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때로는 살짝 웃으며 전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숙종에게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해받는 느낌을 준 여인이었습니다. 즉, 장옥정은 부드러웠고 인현왕후는 옳았지만 냉정했어요. 왕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고 정권의 균형추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숙종이 장옥정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자 남인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왕이 그녀를 부르면 그 주변에 있던 남인 출신 내시와 궁녀, 관료들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얻게 됐습니다. 1678년 숙종은 장옥정을 후궁으로 정식 책봉해요. 그러자 궁궐의 질서 전체가 흔들리고 기존 세력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자리는 점점 위태로워졌고 장옥정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그녀가 손에 넣은 것은 왕의 사랑이었지만 사실상 왕권을 뒤흔드는 열쇠를 쥔 셈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남인이 득세한다는 신호가 강하게 보이자 서인 세력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1689년 숙종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옥정을 정식 왕비, 즉 중전으로 세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정치사의 대전환점, 기사환국이에요. 남인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서인은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장옥정은 후궁에서 왕비가 되면서 조선 여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조선 역사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나라 전체가 두 편으로 완전히 갈라졌어요. 문제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장옥정이 중전이 된 이후 남인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녀의 오라버니, 외삼촌, 사촌들이 하루아침에 고위 관직에 올랐고 궁궐의 인사는 남인들로 교체됐습니다. 궁궐의 여인들까지 모두 장입인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왕의 마음속에는 이미 두 개의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피로감이었죠. 숙종은 장희빈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존재가 점점 감정적인 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정치적인 문제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에요. 장희빈은 이제 남인 세력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그녀를 보호하려면 숙종은 계속 정치 싸움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더 이상 편하지 않다는 복잡한 감정을 느낀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과 부담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뜻이에요. 숙종은 왕권을 강화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남인이 조선을 움직이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였어요.
지금 조선은 전하의 나라가 아니라 장씨의 세상이라고 말이죠. 남인 세력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숙종이 자신들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 믿었어요. 그럼에도 남인들은 숙종의 성격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숙종은 한 번 사랑하지만 오래 의존하지는 않는 왕이었어요. 정치적 균형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사랑했던 손을 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라가 장씨와 남인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겠다는 판단이 섰어요. 숙종은 점점 냉정해졌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왕권의 강화였지 남인들의 독주가 아니었으니까요. 새로운 균열의 조짐이 보이자 서인 세력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694년 숙종은 또 한 번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다시 균형을 잡기로 결정하고 남인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뒤 서인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술황국이에요. 불과 5년 전 장옥정을 왕비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바로 그 왕이 이번에는 그녀의 기반을 직접 무너뜨린 겁니다. 장희빈은 몰랐어요. 자신의 가장 큰 승리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조선 숙종 20년, 한때 9년간 왕비로 군림했던 장옥정은 신분이 희빈으로 강등되면서 다시 후궁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2년하 후 민씨는 복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련 끝에 조용히 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예법을 지키며 숙종 앞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숙종은 그 모습에서 다시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현왕후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런데 그 병의 이면에는 섬뜩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누군가 그녀를 주술로 저주했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름 없는 무당들, 밤마다 몰래 불러들여진 재물들, 그리고 붉은 피로 적힌 부적들이 발견됐다는 소문이었어요. 그 모든 소문이 가리키는 인물은 바로 장희빈이었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철저히 예법의 공간이었지만 권력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미신과 주술에 의지했어요. 인현왕후가 병으로 쓰러지자 궁 안에서는 은밀히 이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장씨가 무당을 불러 왕비를 저주했다라는 소문이었죠. 그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숙종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장옥정이 실제로 무속인들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하나둘 포착되자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숙종은 더 이상 장씨를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그녀가 웃으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한때 보여주던 부드러운 순종은 이제 왕에게 계산된 위선처럼 느껴졌어요. 왕은 점점 멀어졌고 장옥정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1701년 8월 2년 왕후 민씨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공식 원인은 병이었지만 궁 안에서는 주술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숙종은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사랑이 있던 자리에는 오직 배신감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701년 10월 숙종은 최종 명령을 내립니다.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아들 왕세자를 바라보며 짧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열었던 권력의 문 앞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43이었어요. 그럼에도 왕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남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 왕세자 유는 여전히 왕위 계승자였거든요. 숙종은 차마 그 아들까지는 내치지 못했어요. 그 아이에게서 장희빈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숙종은 장희빈이 죽은 후 궁의 모든 그림과 기록에서 그녀의 흔적을 지우도록 명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진 바로 다음 날 숙종은 자주 장희빈이 살던 취선당을 홀로 찾았다고 해요. 그곳에서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분명 그녀를 미워했어요. 동시에 그녀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숙종에게 장희빈은 정치의 실패이자 감정의 상처였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부정하면서도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잊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장희빈 사건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 즉 그녀가 정말 인현왕후를 저주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증거는 거의 없었고 정치적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포함한 여러 기록들을 보면
부적이나 인형이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서인 세력이 인현 왕후의 복귀 이후 다시 정권을 잡은 시점이었고 남인과 장희빈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장희빈을 제거할 명분이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당과 주술은 왕과 백성 모두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죄목의 언어였습니다. 정치적 숙청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술이라는 프레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숙종실록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희빈이 무당을 가까이하며 궁중에서 귀신을 불러 제사를 지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같은 기록 안에서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궁녀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궁녀들은 이후 모두 포상이나 관직 진급을 받습니다. 즉, 정치적 연출의 흔적이 분명합니다. 또한 숙종의 심리도 한몫했어요. 숙종은 인현왕후가 죽었을 때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녀를 내쫓았고 결국 병들게 했다는 자책이 있었어요. 그때 주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숙종은 이미 장희빈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였고 그 소문을 믿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였어요. 그래서 왕의 감정이 이성을 압도했고 결국 사약이라는 극단적 명령으로 이어진 겁니다. 즉, 실제로 무당을 불렀다는 증거도 왕비를 저주했다는 객관적 기록도 없어요. 다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여인의 영향력이 불길한 주술과 쉽게 연결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너무나 쉽게 먹혀 들어간 거죠. 숙종 사후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럼에도 왕위에 오른 뒤의 앞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장희빈이라는 사실은 언제나 비난과 불신의 이유가 되었어요. 서인 세력은 여전히 장희빈을 나라를 어지럽힌 악녀로 규정했고 그녀의 아들마저 그 불명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경종은 병약했고 정치력도 약했어요. 그는 늘 어머니의 그늘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잃은 날부터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는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경종은 약 4년의 기간 동안 재위하고 36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선 왕조에서 가장 짧게 재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경종의 죽음은 조선 왕실에서도 가장 의혹이 많은 사건 중 하나인데 기록상으로는 병으로 인한 급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의혹이 뒤따른 독살설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경종이 세상을 떠나고 숙종의 또 다른 아들 영조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는 장희빈의 아들이 아니라 숙빈 최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조는 철저히 어머니의 반대편 인물, 즉 장희빈과 그 후손들을 멀리했어요. 그는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장희빈의 이름을 다시는 높이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통치 속에서도 장희빈의 비극은 계속 회자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악녀라 욕하면서도 동시에 불쌍한 여인이라 속삭였습니다. 장희빈은 야망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문제는 그 야망이 남성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는 죄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남자였다면 개혁가 혹은 정치가라 불렸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여인이었기에 그 야망은 탐욕이 되고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선의 기록은 냉정했어요. 그녀를 음흉한 여인, 왕을 유혹한 악녀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록을 쓴 사람들은 그녀를 권력의 중심에 세워놓고 이용했던 바로 그 남인 세력이었어요. 숙종이 죽기 전 남긴 말이 하나 전해집니다. 그녀를 죽인 것은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으나 내 마음은 이미 그날 함께 죽었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은 오랜 세월 조선 궁궐을 맴돌았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정치가 결국 사람을 죽이고 왕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고백이었던 거죠. 장희빈은 한 여인이었고 동시에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녀의 인생은 조선의 권력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지금도 말해요. 사랑 때문에 망한 여인인가? 아니면 권력에 휘말린 희생자인가?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사랑을 이용했지만 결국 사랑에 갇혔어요. 왕을 유혹했던 여인, 그리고 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조선이 가장 두려워한 여자 장희빈으로 남아 있습니다.